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어제였죠.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에서 2.7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다 작년 10월부터 방향을 완화 기조로 바꿨는데요. 자,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로 2022년 10월 이후 무려 2년 4개월 만에 우리 기준금리가 2%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 또 내용,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에 시작됐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 달 24일로 3년째를 맞았습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협상을 시작하면서 길었던 전쟁 드디어 끝나게 될까라는 종전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로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향 그리고 재건 사업, 우리 한국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 효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금융시장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장 초반만 해도 우려가 컸습니다.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 현재 시각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초반의 하락을 되돌리면서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40선 위로까지도 치솟고 있는데요. 0.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의 낙폭을 다 되돌리면서 상승으로 가다듬고 있고요. 한 0.3%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770선에 안착한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글쎄요, 매도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환율이 좀 다시 올라 1,430원대 위로 올라갔지만 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금리 급락, 또 달러 인덱스 급락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달러 약세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의 흐름 더 빨리 많이 안정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역시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이 북한 해커의 이더리움 해킹 사건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이 확실하게 꺾였는데 비트코인은 달러 기준으로는 9만 달러 선도 깨져서 8만 4천 달러까지 떨어졌고요. 현재 시각 8만 8천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도 1억 3천만 원이 깨졌습니다. 현재 시각 1억 2,8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시장의 경계검이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성장,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경기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무역 장벽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 수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1.5%대까지 내려잡은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인데요. 자, 기준금리 2% 시대가 열렸습니다. 위축된 우리 내수 또 투자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는 글쎄요,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거의 금리를 인하할 거다 확신을 했었고 네네. 또 예상대로 또 기준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3%에서 2.75%, 이제 2%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렸는데 좋아, 인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한번 짚어봐도 되겠죠? 네, 일단 한국은행의 금융 이제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 그거죠. 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보통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고요.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경기에 관련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율, 예.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죠. 가계 대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보면 가계 대출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그동안 사실 1월 달에도 사실 금리를 내리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1월 달에 내리지 못했던 거는 이 네 가지 요소들 중에 환율이 그때는 너무 급하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로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라는 판단 때문에 1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못 내렸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1,460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1,420원으로 떨어졌다가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조금 또 오르면서 네. 1,430원대에 걸려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안정적인 네.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가계대출 같은 경우를 살펴봐도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계대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플레이션 살펴보면 인플레이션도 최근 들어서 보면 1%대 후반 또는 2%대 초반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려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제 제일 크게 남은 것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 또는 인상 결정을 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경기가 둔화될 것이냐 상승될 것이냐.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1.9%에서 작년 11월 달에 1.9% 전망을 했다가 지금 1.5%까지 큰 폭으로 낮추었습니다. 올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좋습니다. 됐던 거죠. 자, 걸림돌들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니까 바로 이 경기 부양의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각에서는 요즘에 기준금리 내렸다고 경기가 살아나냐, 괜히 부동산 쪽으로만 자금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으세요. 네네. 자, 우리 박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로 우리의 소비가 살아난다든가 투자가 좀 활성화되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경기 부양 효과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많으세요. 네, 네. 비관적인 의견을 내시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네. 점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전에 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줄어드는 현상들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이것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정 부분 투자도 증가시키는 이 연결고리가 여전히 유효한 연결고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뚜렷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은 분명히 경기 완화, 경기 방어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시차를 두기는 합니다만 대출 금리에 연동이 될 수밖에 바로 없는 그 부분인데요.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연동이 되어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물론 시차를 두고 나타나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경기 부양 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아마 그런 의구심을 좀 말한 걸 의식했나 봅니다. 딴 건 모르지만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대출 때만이라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앞서 얘기했던 박사님의 그거죠. 적어도 이자 부담 줄면 또 소비 여력 생기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 규모를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뭐 다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735조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체 가계 대출, 은행뿐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들, 금융기관들에 걸쳐 있는 가계 대출을 다 합해봐도 예. 1,900조 정도의 가계 대출 규모가 지금 합계가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모든 가계 대출이 다 변동금리부로 가지는 않죠. 고정금리부 대출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은 변동금리부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변동금리부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그 시차를 두고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 통계들을 좀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가구당 이자 상환 부담이 약 20만 원 내외 정도로 네. 평균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당연히 가계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은행 쪽을 아니면 좀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 좀 이렇게 또 단 하루 지났는데도 이틀 지났는데도 볼멘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은행은 또 은행대로 우리는 낮춰주고 싶은데 정부가 대출 규제하는 것 때문에 못 낮춰준다. 지금 진실 공방이 나옵니다. 자, 박사님, 현재 우리 대출 금리, 예금 금리 상황 좀 살펴보고요. 네네. 왜 은행들이 안 낮추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다음 낮추긴 낮출 수가 있는 건지까지도 한번 볼게요. 이게 낮춰줘야 우리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대로 선순환이 되겠죠. 예, 효과가 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은행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 금리를 서둘러서 낮출 요인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현상이 어디서 관찰이 되냐면 우리 국제 유가 변할 때 주유소 가서 휘발유 넣으실 때 그 차이를 굉장히 뚜렷하게 느끼시잖아요.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 신속하게 올라간단 네. 말이에요. 근데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이 미리 됩니다. 사둔 게 있어서 그렇다 그러죠. 그러면 올라갈 때 또 천천히 올라가야 정상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올릴 때는 급하게 올리고 떨어뜨릴 때는 천천히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사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행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천천히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금 금리는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예,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네. 그 속도차 천천히 내려야죠. 네,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예금 금리는 비교적 신속하게 떨어지는 네. 거고요. 이건 은행들이 지급을 하는 네. 경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떨어지고요. 네.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이것이 본격적인 소비 진작 내지는 경기 둔화를 막는 효과를 내려면 은행들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맞춰서 신속하게 대출 금리를 조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은 그 효과, 통화정책의 변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조금 필요하다. 사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이제 은행들의 조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은행의 조달 비용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진 붙여 가상금리 예, 붙이죠. 가상금리를 네. 붙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일정 부분 우대금리를 빼주고. 빼주는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인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이 가상금리
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은행들의 조달 비용은 떨어지게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가상금리를 높인다든지 또는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 대출금리의 인하 속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 더디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당국에서 특히 금융위원회, 뭐 김소영 부위원장도 그렇고 금융위원회에서 좀 강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은행들 지켜보겠다. 좀 통할까요? 이게 효과가 좀 나오겠습니까? 대출금리, 시중 대출금리 한 1, 2주일 내엔 좀 떨어지는 상황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는 그 인하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격 결정에 관한 권한은 결국은 금융회사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 대출 기준 조달 비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지는 비용을 떨어지는 효과를 반영 안 한다. 반영 안 하겠다 그러면 네. 그 부담은 결국은 고스란히 전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일정 부분 인하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득을 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져야 결국은 네. 일반 국민들의 그런 이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 진작 효과도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진작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 경기만 보면 이런 지적 나오죠. 그때 못했던 게 환율 때문이었었는데요. 자, 황 박사님, 환율은 지금 괜찮습니까? 또 간밤에 보니까 달러도 약세 쪽으로 좀 상당히 방향을 틀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의 네네. 환율 전망, 우리 원달러 환율 전망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원달러 같은 경우는 향후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낮은 다행이네요. 수준이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이 언제일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전환을 할 때 또는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 달러 강세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뀔 때 쉽게 말해서 잘 나갈 때 미국이. 정책의 네. 변곡점이 올 때 보통 달러 강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다가 인상 쪽으로 바꿀 때, 요 인상 쪽으로 바꾸는 요 변곡점에서 달러 강세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전에 보다 훨씬 더 관세 부과를 강화하겠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곡점의 상황에서 달러 강세는 가장 격렬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환율에 거의 다 반영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특별히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의 정책 스탠스 변화를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는 환율에 대한 이런 정보들은 이미 현재에 다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든 또는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도 인하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1.5%입니다, 여러분. 자, 박사님, 우리가 이제 내수 힘든 것도 알고 트럼프 때문에 수출이 나빠질 것도 아는데 1.5%는 이렇게까지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건가? 좀 우려가 있거든요. 이 정도입니까, 우리 올해? 그만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예. 이렇게 보여주는 가장 네. 단적인 지금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20년을 제외하면 네. 이렇게 낮은 수준의 맞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사실 오히려 조금 보기 드문 수준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률을 집계를 하고 또 이제 전망을 내는 그런 이제 단체 기관인데 그렇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도 이 정도로 1.5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안 좋거든요. 지금 내수 굉장히 부진하죠. 네. 그리고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악의 상황을 멈춰 지금 있죠.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나라의 경제의 사실 유일한 견인차가 사실은 수출이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때문에
때문에 이 수출이 올해 굉장히 지금 안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관세 부과 효과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금 올해가 1.5%로 수정이 됐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금 한은은 1.5%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던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고 있지만 IMF나 OECD보다도 우리 한국은행이 우리 스스로가 훨씬 더 올해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맨 왼쪽에 있죠. 1.5%입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되게 좀 이례적인 발언이기도 한데 통화 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정책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추경 이야기를 꺼냈고요. 뭐 최대 20조 원 가까이 추경해야 되지 않냐. 우리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할 때 해야 된다 이런 쪽도 많이 있더라고요.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의 경기 부양은 함께 가야 된다. 근데 또 우리의 재정 상황 보면 20조 추경 이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리 풀어가야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사실 이창용 총재가 지적하셨듯이 통화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지금 0.25%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될 거냐? 0.1% 내외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여기에 이제 비슷한 같이 수준으로 가자. 같이 네. 가게 되면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의 돈을 빌려와서 지금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네. 방향인 거기 때문에 무한정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1.5%라는 보기 드문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예상되는 시점에서 하향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재정 정책을 평소보다는 예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5조 원에서 20조 원 예. 정도 이 정도의 재정 정책을 또 너무 작게 쓰면 그 부용 효과가 미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GDP 규모를 감안을 할 때 20조 원 안팎 정도의 추가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약 0.15%에서 0.2% 내외 정도는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제 정책 조합들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을 좀 보면 만에 하나 환율만 상당히 지금과 같은 안정세를 유지한다면은요. 한국은행이 정부에게 추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글쎄요. 추가 금리 인하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 사이클로 아예 더 깊게 빠져드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박사님 생각은 어때요? 벌써 뭐 2회, 3회 추가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올해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의 필요성, 다시 말해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예,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총재가 이 정도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경의 필요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지켜진다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높다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2회 이상일까요?
올해 지금 2월 달에 한번 인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통틀어서 한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1회. 예, 추가 1회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회, 그러니까 올해 토탈해서 3회 정도 3회가 되죠.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혹은 연준은 오히려 금리 올린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미국도 지금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최근 일주일간 보면 미국이 경기 부진, 경기 침체, 고용 시장도 무너진다. 갑자기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FOMC 회의도 굉장히 미국 속으로 좀 빠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 쪽도 지금 상당히 뭔가 문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 경기도 사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 흐름이 탄탄했던 국가가 미국이었습니다. 예. 실업률 괜찮았고요. 예. 경제 성장률 견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들면서 갑작스럽게 미국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그래 왔죠. 네, 그래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아직도 시장에서는 3월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편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과는 조금 달리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3월 달에는 동결을 하더라도 4월 달이나 그 이후 특히 하반기 들어가면서 연준이 다시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또다시 바꾸면서 하향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될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내지는 두 번 더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환율에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미국도 갑자기 이번 주 들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 커지고 있거든요. 동결을 하더라도 비둘기적 동결, 미국의 또 그런 쪽이 가능성이 높다까지 미국 전망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광물 협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3년간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광물 협정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본인 당선되고 뭐 일주일 24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6개월은 걸린다 뭐 이러다가 지금 부활절 4월 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종전 협상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유럽의 마크롱 대통령과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뭐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요. 네.
뭐 사실은 우리가 암암리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겉으로는 표정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싸웠지만 모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의 대리전, 결국은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네. 결국은 이것을 시작한 것도 두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끝내는 것도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일 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끌려 들어가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이 좀 빠진 게 정말 좀 뜻밖이죠. 네, 완전 배제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일정 최근 상황을 좀 보다 보면 2월 12일 날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가 성사된 이후에 좀 급물살을 좀 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지난 그 일정표들이 쭉 나오는데 고위급은 만났습니다. 한번 사우디에서. 예, 리야드에서 지금 소위 이제 다 고위급들이 만나서 향후 일정들을 조율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작 그 참전국이었던 우크라이나 빠졌고 그다음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피해를 봤던 유럽이 완전히 빠졌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가 이런 표현을 했지만 좀 경악한 그런 상황이 좀 돼 있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푸틴과 담판을 짓고 이 이후로 본인들의 의사에 맞춰서 말씀 주신 대로 부활절 이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지금 일정은 잡혀가고 있고 28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예, 젤렌스키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그러한 협상 EU와 관련된 협상안이 타결이 될지 여부가 상당한 이제 관심사에 놓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아마 최종으로는 트럼프와 푸틴의 담판 형식으로 이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협상 타결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함께 나오는 것이 역시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한 재건이죠. 피해와 재건 둘 다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피해 규모는 거의 한 300조 원 정도, 재건하는 데까지는 700조, 뭐 많이 보는 쪽에서는 100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전쟁 난 지역은 글쎄 너무 안타깝게 뭐 눈뜨고 못 볼 정도로 다 참혹하죠. 맞습니다.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남의 쌈 구경과 불 구경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네. 냉정해 보면 정말로 피해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작년 11월 기준으로 유엔에서 체크한 우크라이나의 그 사회교회 피해 시설, 피해 시설의 피해 규모 보면 네. 대략 1,700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조 가까이 되는 네, 300조 원대네요. 예, 네.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가 발생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폭격이 많다 보니까 집들이 많이 망가지죠. 네. 그래서 주택 부분 피해가 가장 컸고 이것이 600억 달러 상당히 크죠.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조 가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각종 인프라, 뭐 도로, 철도, 항만 아무래도 전쟁하려면 상대방 발을 묶어야 되니까 이런 쪽에 그랬겠죠. 예, 네. 폭격들이 타격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쪽이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조 원. 마지막으로 이제 일단은 전기가 돌면 안 되니까 상대방 쪽에서 그러니까 발전소, 변전소 이런데 또 정유소 각종 이런 쪽이 피해 시설이 커서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50조, 300조에 가까운 피해를 우크라이나가 입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거는 그나마 돈만 있으면 어찌 보면 해결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가 한 4천만이 좀 안 되는 한 3,700만 인구가 있는데 이들 중에 많이 피난을 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런 나라에서 냉정해 보면은 아이를 낳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 내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 국가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기본적으로는 향후 장기적으로 성장이 더 이 전쟁 때문에 더 이 전망이 어려워지는 국면을 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피해 현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 협상과 함께 이 재건에 대한 이슈가 계속 기대감이 커지는데 이제 피해액은 250조, 300조지만 재건은 훨씬 더 크죠. 재건 왜냐하면 이제 유형, 무형 뭐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가야 되니까 700조. 많게는 1,000조 원대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9천억 달러. 재건에 대한 규모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정확히 대략 피해는 한 300조 보는데
700조에서 1000조 정도가 더 들 거다. 재건 비용. 재건 비용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피해 봤던 것을 일단 되살리는 데는 기존에 피해 봤던 것보단 돈이 확실히 더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쪽에서 한 150억 달러, 그다음에 뭔가 생산을 하는 분야에서도 한 140억 달러, 그다음에 사회 전반에서 한 160억 네. 달러 이런 식으로 큰 굿즈들이 많이 생기고 가장 큰 거는 집 져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되돌아 살려면은 집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집이 한 140만 가구 정도를 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여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여기는 아파트 스타일이 좀 아니잖아요. 유럽은 아무래도 네. 집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한 방에 우리나라처럼 2년 3년 만에 쫙 위로 올리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는 시간과 돈이 좀 더 많이 드는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거 이제 우크라이나가 해야 되는데 당연히 돈이 없겠죠. 이제 그게 앞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기금, 광물협정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는 이제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정이 너무나 안 좋아서 예, 재건해서요. 맞습니다. 이게 유럽 하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웬만하면 다 잘 살 것 같은데 그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들을 한 3군데 꼽으라 하면은 그러니까 들어보셨지 모르는데 몰도바, 네. 코소보,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인데요. 네. 이 세 나라 중에 앞에 두 나라는 사실상 한 인구가 100만, 200만 요 정도 되는 나라들이 작은 소도시 국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규모가 꽤 제법 되는 나라란 또 말이죠. 자원 강국이잖아요. 예,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가 이 세 나라 유럽 최빈국 중에서 제일 못 살아요. 그래서 인당 GDP가 앞에 두 나라는 그래도 GDP가 인당 한 7,000달러, 미국 명목 GDP로 명목 달러로 한 7,000달러는 나오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5,000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줄 수도 있겠다.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만 놓고 보면은 재정이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전쟁하는 동안 돈이 없어갖고 사실은 공무원들 월급 뭐 이런 거 다 지금 미국 돈으로 갖다가 쓴 그랬죠. 거지 않습니까? 네. 차관.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여기가 광물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 제일 큰 산업 분야는 농업입니다. 네. 농업이 한 12% 이렇게 상당히 높고 광물 분야는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한 6% 정도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는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인 힘으로 과연 이 극복을 그러니까 돈을 마련해 갖고 재건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요한한 상태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에 하나 기존 점령 지역은 그냥 러시아 소유로 준다면 재건의 주체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가 된다. 그런 판도는 또 바뀌질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중국을 끌고 들어올 테니까요. 네. 예.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또 하나의 아이러니인데 예. 사실은 지난 3년간 서방 국가, 즉 러시아하고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치렀던 나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러시아에 엄청난 제재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가 해외에 기름 팔아서 번 돈을 유럽 곳곳 은행에다가 예금해놨는데 그거 다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게 했고 해외로 그 러시아산 원유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가격을 얼마 이상 못 받게 하는 뭐 이런 역할 여러 가지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그런 제재받은 2022년 이후에 첫 해에만 마이너스 성장하고 이후로는 다 지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루브라도 강해졌죠. 예,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오히려 좀 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자원 부국입니다. 냉정해 보면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원유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제재를 해도 잘 제재가 안 된다 보셔야 될 거고 이것이 역으로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러시아와 손잡고 재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막상 여기 들어가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보면 최빈국의 자원 생각보다는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이거 열심히 가서 집 져줬다가 돈 못 받아 떼이는 거 아니야 걱정이 네. 있는데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면
돈 받을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돈이 많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다 플러스 지금 우리가 돈바스 얘기 많이 들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가져갔던 돈바스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특히 트럼프가 주목하고 있는 희토류성 광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저 지역을 점령해서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그렇게 매우 높아서 끝난다면 종전협상이 뭐 사실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돼 보면 러시아하고 손잡고 저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러시아와의 그런 재건 사업이 훨씬 더 성과가 좋고 돈도 많이 가져가 올 수 있다라는 돈도 잘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양분. 그래서 좋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 상황에서도 좀 또 다른 예. 또 소위 피해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은 어떻게 종전협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달 말에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한다라고 하죠. 아마도 광물 협정에 도장을 찍을 것 같은데 미국 측 아이디어는 일단은 들어간다. 그 대신 우크라이나가 돈을 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광물을 달라. 5천억 달러요? 700조를 바로 받겠다는 건 아니라 계속 될 때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이게 타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게 돼야 미국이 뛰어들 것 같기도 한데요. 광물협정 한번 볼까요?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얘기하고 지금 불과 한 2주 사이에 조금 말들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원래 생각은 이쪽에 광물 그 소위 개발권 그러니까 연에 예를 들면 100만 원 벌면 50만 원 다 우리 거야. 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수년간 가져가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것도 기존에 내가 그 사이 3년 동안 미국이 너희한테 준 돈 이거에 대한 대가고 앞으로 볼 거는 또 다른 얘기야. 뭐 심지어 이제 이 얘기까지 네. 했었다가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워낙 그 전 세계에서 워낙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난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좀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절반 뚝 띄어서 기금에다가 놓고 그것이 이제 5천억 달러가 도달할 때까지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거죠, 지금.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다시 투자하겠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미국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얘기가 아직 덜 된 분야가 뭐냐면 그 돈 관리를 누가 할 거냐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자기네가 당연히 하겠다고 하는 거고 미국은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28일 날 지금 들고 가는 협상 안에는 지금 미국이 관리하는 관리권은 빠져 있는 걸로 알려져 네. 있는데 네. 그것은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28일 이후에 급물살을 더 탈 것 같아요. 광물협정만 끝나면 미국은 얻을 거 얻었으니까 더 빠르게 종전협상 갈 수가 있겠죠. 그게 마지막 이제 트리거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미 다른 나라 쪽에서는 이 전쟁도 전쟁이지만 재건 쪽에 관심이 크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 K 증시에서도 재건주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좀 뭔가 많은 좀 혜택, 우리에도 기회가 올까요?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도? 1차적으로는 왔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리고 그 기회는 사실은 뭐랄까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가야 되죠. 우리도. 예, 노력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가 거의 기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회는 올 것 같은데 단적인 예로 전세 모든 지표 중에 가장 빠른 지표는 주가입니다. 예. 주가를 놓고 보면 그 기대감이 뭘로 나타나고 있냐면 그 바로 인근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 폴란드의 주가 지수가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한 18%, 네. 연초 이후에 18%나 올라갔고 폴란드가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최대 수혜를 볼 주변국으로 좀 알려져 있고 교두 볼 테니까. 그렇죠. 거기 찍고 갈 테니까. 특히 예. 서방 국가들은 폴란드의 건설사하고 손잡고 들어갈 확률이 매우 네. 높다라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 주가가 잘 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러시아하고 하는 게 낫다 싶다 보니까 러시아 지수, 특히 달러 표시 러시아 지수는 35%나 올랐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재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여기에 결국은 건설사나 또는 저 건설 기계 업체나 뭐 다양한 형태로의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어서 다만 걱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에 그냥 져줬다가 돈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안전 장치를 취하고 들어가서 그런 재건 사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안전하게 뭔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대표님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 중에서 우크라이나와 관계는 좋은 기업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반응을 하는데 종전 협상에 따라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전쟁 터지고 삼성전자, LG전자 다 러시아에서 빠져나왔는데 이거 러시아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계 네. 복원이. 일단 정말 중요하고요. 예.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 그 크림반도 전쟁 이후에 빠져나올 때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때 잘 버텨갖고 현대차가 그 이후로 엄청난 시장 다시 점유율을 들어가가지고. 가져갔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나올 때 뭘 네. 걸고 나왔냐면 바이백 옵션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 소위 러시아 자국 내 기업의 그 현대 공장을 팔긴 하되 2년 안에 우리가 다시 살 거야. 라는 옵션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다시 돌아올 거야를 선언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우리로 따지면 그런 기업 협회장이 최근 얘기하면 이러한 것을 달고 나간 기업과 아닌 기업은 우리가 차별할 거야. 뭐냐면 도망간 기업들은 되돌아오기 어려울 텐데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의지를 보였던 기업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를 해서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현대차를 비롯해서 지금 러시아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은 삼성전자. 예. 다시 돌아가서 좋은 결과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은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기존에는 미국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와 스크럼 짜고 러시아를 적대시했지만 네. 지금부터는 이미 이제 미국이 완전히 돌아서서 친러시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기존의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그 세력 이것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교라는 게 자국 이기주의잖아요. 러시아 관계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가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러 관계. 예. 그 이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 한 2년간은 가치 외교, 예. 가치 그런 중심적인. 중심적인 이런 거였다면 철저하게 이제는 국익 외교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히 러시아하고 미국과 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미국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의 새로운 그러한 우리의 그런 수출 시장 이것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부도 이것을 확실히 좀 많이 도와야 되고 그런 준비가 최근에 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거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어필하고요. 러시아와도 풀고 또 아마 이제 끝나고 나면 기금 마련을 할 겁니다. 광물이든 재건이든 이때 우리도 들어가야죠. 기금 모으라고 할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한 2조 원 정도의 그런 기금을 이미 이쪽에 소위 투자 같은 거 지출하기로 해주겠습니다. 예. 하기로 했습니다. 되게 잘한 것 같고요. 투입. 그 돈은 그대로 거기서 우리가 재건 사업할 때 우리 기업들이 소위 대금으로 다시 받아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잘하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정말로 가서 우리도 돈 쓸 거 쓰면서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상무 권한대행도 앞으로 사업 효과 가시성 높이는 대형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달 말 젤런스키가 미국 방문하고 나서 광물 협정이 끝나자마자 아마 종전협상 급물살을 탈 것 같거든요. 재건에 대한 기회 우리 한국 기업들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파특보가요 모두 해제되고 여러분 이제 3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봄의 불청객 황사도 함께 찾아오고 있네요. 앞으로 황사 나타나는 날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